네, 안녕하십니까. 박건호의 의료 한방입니다. 매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저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업무들이 있어서 콘텐츠를 새롭게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일신상의 변화가 있으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콘텐츠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제로 항암 치료 총론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가깝게 다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본 우리 연구들에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구독자님들의 애칭을 일방적으로 박건호의 의료 한방이기 때문에 한방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한 1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길 때쯤에 구독자님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해지는 게 애칭입니다만, 구독자 62명의 상태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어,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한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구독자님들을 제가 애칭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방이님들과 함께 항암 치료 총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말그넌시, 캔서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캔서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암 치료를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조건을, 이 부분이 사실은 의료 현장에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많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현재까지 주로 쓰고 있는 항암제 종류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온콜로지 영역에서의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NCCN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순서로 항암 치료의 총론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그넌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그넌시의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면, 그 정의에 앞서서 일단 부적절한 셀의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류와 정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의 숫자가 증가되는 것과 어떤 세포의 성격 혹은 그 형태가 변화된 것을 가지고서 다음처럼 네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숫자는 증가되지만 원래 있어야 할 오간에 원래 있어야 할 티슈가, 정상적인 티슈가 이제 증가하는 이제 하이퍼플라시아라는 개념이 있고요. 사이로이드 하이퍼플라시아나 엔도메트리움에 생기는 엔도메트리 하이퍼플라시아 등이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숫자는 증가될 수도 있고 혹은 정상일 수도 있는데, 형태 자체가 원래 그 기관에 존재하지 않았을 세포이지만 다른 상황에서 생겼어야 될 세포들이 이제 그 기관을 대신 치환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새롭게 치환된 세포도 정상적인 충분히 디퍼런시에이션이 이루어진 머추어된 셀로 이제 바뀌는 경우를 이제 메타플라시아라고 하게 되고,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레스피레이터리 트랙이 스쿼머스 메타플라시아로 이제 변경되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역시 이제 숫자가 증가될 수도 있고 정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 치환된 세포가 원래의 세포와도 다르고 다른 우리 몸의 신체의 정상적인 세포도 아닌 이제 새롭게 임머추한, 대부분 형태가 조금 더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세포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렇지만 조금 뒤에 나올 일반적인 네오플라시아 개념으로 완전히 형태가 뭉그러진 그런 형태가 아닌 조금 덜 임머추한 형태의 세포로 바뀌, 세포들이 이제 생성되는 것을 디스플라시아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서비칼 디스플라시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캔서러스 리전이라고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네오플라시아라는 건 이제 숫자도 무분별하게 증가가 되면서
형태 자체도 원래의 세포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좋은 형태의 이머추한 셀을 하게 되고, 물론 비나인 네오플라시아라는 개념으로도 있지만 주로 얘는 이제 캔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하이퍼플라시아나 메타플라시아나 디스플라시아는 어쨌든 외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긴 자극에 의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이제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자극이 사라진다면 이제 다시 리버서블하게 정상화될 수가 있거나, 혹은 더 악화되지 않는 스테이블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이제 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오플라시아, 특히 이제 캔서 영역에서는 쉽게 말하면 세포가 이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외부의 조절이나 컨트롤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그래서 이제 이리버서블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캔서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오플라시아가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이제 튜머라는 말과 혼동돼서 쓰게 되고 같이 쓰게 되고, 거기에는 사실 이제 비나인 튜머라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말리그넌트 튜머,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즘, 이제 캔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캔서의 어떤 임상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세포가 이렇게 한 오간을 감싸고 있고 그 밑에 여러 조직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를 침범해서 그 국소 병변이 진행하는 특성이 있거나, 혹은 캔서 자체는 어디 림파틱이나 블러드 베스를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제 전이 되는 그런 이제 임상적 특성을 갖고, 그런 임상적 특성을 가질 듯한 모습이 몰폴로지에서도, 셀의 몰폴로지에서도 이머추하거나 푸어 디퍼렌시얼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캔서라고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캔서의 이제 분류는 캔서가 생긴 그 원발 오간에 따라, 혹은 세포 조직의 특성에 따라 이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오간에 의해서 나눠지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어나토믹 사이트에 따라서 이제 분류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 생기면 렁 캔서, 브레스트에 생기면 브레스트 캔서, 뭐 스토마 캔서, 블래더 캔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패솔로지에 따라 부르는 거는 이런 오간과는 무관하게 이 캔서의 형태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주로 이제 칼시노마, 뭐 살코마, 류케미아 이런 등등을 부르게 되고, 또 칼시노마 안에는 뭐 아데노칼시노마, 스코머스 칼시노마 이렇게 나누게 되고, 살코마 안에는 뭐 라이포살코마, 뭐 랍도마이오살코마 등등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그런 식의 이제 패솔로지 베이스로 이제 분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패솔로지 베이스드 분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크게 이 멀리그는 캔서 영역은 이제 고형암이라고 부르는 이제 솔리드 캔서와 혈액암에 가까운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로 이제 크게 나뉘어지게 되고, 이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스는 림포이드 계열과 마이로이드 계열로 나뉘어져서 이제 뭐 림포마나 ALL, 뭐 AML 같은 루케미아 등등이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헤마톨로지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솔리드 캔서는 에피세리알 셀 오리진의 세포냐, 메센키말 오리진의 세포냐에 따라서 에피세리알 오리진은 이제 칼시노마라고 부르게 되고, 메센키말은 이제 살코마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은 뭐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에피세리알 셀이라는 건 어떤 한 오간에서 가장 이제 표피를 차지하면서 그 오간의 특성을, 어떤 물질을 이동시키는 뭐 에소파거스나 그렇다면 이 스코머스 셀에서 이제 사이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어떤 뭐 분비를 해야 된다면 그랜듈라 셀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세포 본연의 기능과 특성을 갖는 것이 이제 에피셀리움이라고 한다면, 메센카임은 그 이하에 존재하는 우리 몸의 모든 오간에 하나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뭐 너브라든가 뱃셀이라든가 이런 패티슈라든가 머슬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메센카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서 생기는 것을 이제 살코마, 요 오간에 따라서 이제 특성화된 세포들이 생기는 것을 에피세리알 튜머 칼시노마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시노마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글랜듈라한 세포에서 생기는 아데노카시노마가 있고요. 주로 이제 라이닝해서 어떤 그걸 보호하는 오간을 보호하는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 등이 있고, 또 헤파토사이트 셀 카시노마 혹은 스쿼머스 셀의 한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 등등이 이제 에피세리알 튜머라고 하겠습니다. 사이코마는 패티슈에서 생긴 거는 이제 라이포사이코마, 블러드 베슬에서 생기는 안지오사이코마 이제 등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솔리드 튜머에 있어서는 어떤 스킨의 멜라노사이트라든가 생식세포에 생기는 점셀 튜머, 뉴로인도크라인 셀에 생기는 뉴로인도크라인 튜머 등이 소수지만 이렇게 솔리드 튜머의 솔리드 캔서의 한 부분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오간에 따른 분리로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헤드앤넥이나 사이로이드나 렁, 팬크레아스, 키드니, 블래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 생기는 암종을 이제 팬크레아틱 캔서, 키드니 캔서, 블래더 캔서 등등으로 이제 부르는 그런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쾌하냐? 대부분에 있어서는 그 오간의 대표적인 암종이 또 대표적인 패솔로지 형태를 띠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이 이제 불려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약간의 혼란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래더 캔서다 하면은 오간에 따른 블래더에 생기는 이제 암종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블래더 캔서의 대부분은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입니다. 이 유로세리알 셀이라는 건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리날 펠비스에 이제 소변을 모으는 시점부터 있는 세포고, 이 리날 펠비스에서 유레터, 블래더 월을 거쳐서 유레스마의 프록시말 3분의 1까지를 감싼 세포를 유로세리알 셀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생기는 캔서는 이제 유로세리알 셀 칼시노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블래더 캔서는 이제 해부학적 구분인 거고, 유로세리알세 칼시노마 혹은 이러한 세포들이 모양이 소변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 쉽게 변하는 트랜지셔널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트랜지셔널 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병리학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이 블래더에서 대표적으로 이 유로세리알세 칼시노마가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은 큰 혼란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유레터나 레날 펠비스나 유레스라에서도 동일한 세포들이 암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방광암이라고 하면 보통은 블래더와 유로세리알셀을 같은 의미로 놓고 부르게 됩니다만, 사실 요관암, 신우암, 요도암이라고 해서 이 오간에 따라서 부르려고 하면 각각은 다른 듯 하지만 결국에는 요로상피세포암이라는 동일한 세포라서 동일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암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냥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혼란, 이제 사실 신우암이나 요관암으로 진단되면 요로상피세포암이다. 그러면 사실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되면 이제 방광암의 사촌 같은 암이어서 동일하게 치료합니다 등등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블래더에 생기는 암이라고 해서 대부분은 유로세리알 셀 카시노마지만 드물게는 이제 스쿼머스 셀 카시노마도 있고요. 또 아데노카시노마나 살코마 등도 간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이제 혼란은 이 오간 베이스냐 패솔로지 베이스 분야가 약간의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의료인이 설명을 한다면 대부분 좀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거나 보호자분들은 쉽게 다들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티캔서 트리트먼트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큰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소병변을 치료하는 방법과 전신적인 디지즈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국소병변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대표적이라고 하겠고요. 전신 치료는 전신으로 약물이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 치료와
최근에 나오는 뭐 항암 치료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이올로직 에이전트 등이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이제 조합되면서 예를 들어 수술한 다음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수술 전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뭐 수술을 한다든가 추가 알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캔서 치료 영역에서는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멀티 디서플리너리 어프로치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이런 치료의 방법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한방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 다음은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문 종양내과 의사가 아니라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 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동안 진료를 해 가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간혹 문헌을 펼치다 확인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다들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병이 캔서가 아주 명쾌하게 확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충분히 평가되고 항암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전신 상태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또 항암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현성 감염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열 유무 등을 체크하고 환자분이 외래로 왔을 때의 전신 상태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혈액 검사 상에서 골수 기능은 항암제에 의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몸의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골수 기능에서의 일부 백혈구나 혈소판 등등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항암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CBC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 염증 소견을 시사하는 CRP 등을 체크해서 염증 소견 혹은 더 나아가서 현성 감염이 아닌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또 항암제가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대사되어 배출되어질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하는 간기능 검사나 신기능 검사를 체크하는 것이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항암제라는 것은 이상적인 항암제의 치료의 목표는 이렇게 항암제를 꽝 때렸을 때 암세포는 조금 더 많이 감소하고 그렇지만 우리 몸도 조금은 감소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몸은 완전히 회복되고 암세포는 조금 덜 회복되는 상태에서 다음 항암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게 항암 치료의 이상적인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이제 하다 보면 사이클을 너무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간다 했을 때는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좀 더 길게 되겠지만 암세포 역시 충분히 회복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더 길게 한다고 하면 우리 몸이야 덜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암이 점차 커져서 암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듀레이션의 항암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용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은 용량을 하게 되면 암세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효과가 좀 덜할 수 있고 더 적은 용량이라고 하면 암세포가 해도 크게 작아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이상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바로 이렇게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을 특히나 따지는 이유는 너무 상대적으로 우리 신체의 기능보다 항암제 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그 사이클이 너무 촘촘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을 하게 되면
암세포도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몸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이 들어갔다가 항암제라는 거는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환자분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조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하게 따져보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병리학적 확진이라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암제의 리스크라는 거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제는 이제 보약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항암제가 일반 영양제 같은 수액이거나 혹은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생제처럼 큰 리스크가 없는 약제라고 한다면 이 우리 감염에 걸렸을 때 감염이 의심될 때 균이 명확하게 확진되지 않아도 항생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은 수액 같은 거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항암제라는 것은 그런 약제들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득이 분명한 걸 확인이 돼야만 할 수 있고 이득이 분명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병리학적 확진이기 때문에 이 병리학적 확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항암 치료로 했을 때 이득이 항암 치료를 미루거나 혹은 바이옵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면 병리학적 확진이 없이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바이옵시 수준으로 아주 높게 진단을 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세포암이라는 HCC 같은 경우는 HBV나 HCV 같은 캐리어 혹은 그렇다는 언더라잉 LC가 있는 환자들에서 아주 하이퍼베스큘라 하면서 얼리 워시아웃이 되는 특징적 영상 소견과 함께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는 아주 명쾌한 튜머마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직 검사 없이 HCC로 진단하고 수술이나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있어서도 아주 고령이면서 PSA라는 명확한 암 표지 인자가 있고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호르몬 치료가 1차 치료인데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항암 치료 리스크가 매우 적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도 조직 검사 없이 호르몬 치료까지는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점셀 튜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빠르게 악화되는 아주 특징적 임상 양상이 있고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나 베타 HC나 LDH 같은 튜머 마커가 있으며 너무 빨리 나빠져서 조직학적 확진을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환자분이 나빠져서 환자분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셀 튜머의 아주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학적 확진 없이 항암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드린 경우들은 예외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병리학적 확진 하에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의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신 상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혈액 검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자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 스테이터스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스스로 걸어오냐, 스스로 걸어오지 못하느냐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항암 치료할 때에 있어서는 ECOG 퍼포먼스 스테이터스, ECOG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것을 쓰게 되는데요. 0부터 5까지가 있는데 0은 약간의 증상, 0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이고 1은 약간의 증상, 2는 꽤 많은 증상이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3는 증상도 크고 그래서 50% 미만으로 대부분은 집에 침상에 있는 것이고 4는 이제 거의 베드리든 스테이지고 5는 이제 사망한 단계를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다. 근데 위암 환자가
내시경으로 위암이 진단됐는데 자기는 우연히 발견됐다. 그러면 ECG 퍼포먼스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위암 환자가 진단이 됐는데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린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컵 스테이터스가 이제 1인 것이고요. 위암 환자가 꽤 많이 아프고 식사량도 좀 줄고 했는데 그래도 외래로 걸어 들어올 수 있고 간혹 산책도 하고 한다. 그럼 이제 2인 것이고요. 이제 환자분이 거의 고동이 어려워서 외래로 겨우 온다든가 집에서도 집안에만 화장실만 갔다 다닌다든가 그러면 3인 거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면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ECG 퍼포먼스 2 이상의 상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진 때 치료를 결정할 때 보면 환자분 병동 한 바퀴 오늘 걸으실 수 있어요? 정도를 최소한 물어보고 어디 산책 잠깐 나가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항암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퍼포먼스 스테이터스로 인해서 자신들의 약제가 판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0과 1 정도의 환자를 제한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프랙티스에서 항암 치료의 시작의 조건으로서 전신살 때는 ECG 퍼포먼스 2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혈액 검사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시면 CBC 검사에 뉴트로필 카운트나 플레이트릿은 이렇게 굵게 해놓고 헤모글로빈은 제가 이제 마치 취소하는 것처럼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혈액세포의 수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로필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밖에 생존을 못합니다. 플레이트릿은 이제 7일에서 10일이고요. 적혈구는 거의 넉 달 가까이 생존을 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 우리가 한번 노출되면 항암 치료가 대부분 2주, 3주 레지멘이거든요. 그것은 항암 치료의 영향이라는 건 적어도 2주, 3주가 갈 수, 최소한 2주, 3주가 간다는 의미이신 거고, 따라서 호중구는 뭐 수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만, 호중구 자체가 낮으면 이것을 뭐 잠깐 일시적으로 올리는 뭐 GCSF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회복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NC는 중요한 혈액 검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소판도 마찬가지인데요. 혈소판의 수명이 한 7일에서 1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시작을 하면서 혈소판이 낮은데 충분히 회복이 안 됐는데 혈소판을 수혈을 하고 항암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항암제에 의한 노출에 의한 혈소판의 영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혈소판을 수혈하면서 항암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복을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한다던가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항암하더라 하고 나서 거의 혈소판에 7일에서 10일쯤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뭐 수혈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120일을 생존을 하기 때문에 항암제의 어떤 영향, 반감기보다 훨씬 긴 기간을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현성 어떤 출혈의 소견이 없다고 하면 헤모글로빈 6.5로 와도 수혈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도 그 수혈한 혈액이 항암 치료에 의한 영향까지는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헤모글로빈은 따라서 이제 중요한 인자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조건은 호중구는 1,500개, 혈소판은 7만 5천 개 이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래도 뭐 항암제가 아주 사이토톡식한 케모 레지멘이 아니거나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1,000개, 혈소판도 5만 개까지는 좀 고민을 해서 경험 있는 의사들은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액티비티 아니면 이제 수요로 항암을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한방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장소를 조금 바꾸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항암제 자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를 이제 각 분류에 따라서 간단한 기전과 종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분류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분류에 뭐 엄격한 방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 문헌들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포 독성 항암제, 일반적인 항암제라고 부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약제고 우리가 항암제 하면 떠오르는 이제 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분류로는 2000년대 이후로 많이 발생하게 된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타겟에 대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약제라든가 혹은 그 타겟에 대한 티로신 카이나제 이니비터 등이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세포 자체도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면역력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암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회피된 암세포를 다시 인식해서 적절히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면역 항암제가 또 한 종류가 있다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타겟티드 에이전트와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병합했다고 할 수 있는 이 표적을 찾아가서 그 표적에 이 항암 물질을 약제를 그 국소적으로 암세포에 분비하는 그런 기전에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항암제가 또 한 종류가 되어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부 항암제에 있어서는 암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에 이제 어딕션 되어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가 하나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임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카티 같은 셀 세라피가 실제로 이제 항암제 한 분류로서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이런 솔리드 튜머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셀 세라피는 널리 쓰이고 있지 않아서 저 역시도 그에 대한 뭐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개 분류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먼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DNA 자체를 상처를 주는 DNA 인터랙티브 에이전트가 있고요. 또 DNA 합성의 과정에서 DNA 합성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 재료 물질을 대신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안티메타볼라이트이 있고요. 또 우리가 방추체라고 알고 있는 튜블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튜블 인터랙티브 에이전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세포의 성장을 떠올려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세포의 증식이라는 것은 특히 암세포라면 그런 증식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세포가 있으면 DNA가 이제 2배로 복제가 되고 이 늘어난 복제된 DNA를 방추체라는 게 형성이 되어서 양쪽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세포가 분열이 되어 이제 증식하는 게 일반적인 세포의 증식의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사실상 암세포는 미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미친 듯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항암제의 기전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암세포의 복제, DNA의 복제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S페이지에서 DNA 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대신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또 암세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끌어당겨야 되는 방주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암세포의 기전이라고 하겠고 또 DNA 자체를 아예 이렇게 상처를 내버리시는 것이 이제 DNA 인터랙티브 에이전트라고 하겠고 DNA가 이렇게 2번 슈퍼 코일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꼬여 있는 것을 풀어야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푸는 데 필요한 것이 토포 아이소마라제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방해하면 이게 풀리지 못해서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고 증식하고 싶은데 그 기전을 이제 밟지 못하게 돼서 그러한 기전으로 하는 것이 DNA 인터랙티브 에이전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의 분열의 주기로 본다면 이런 S페이지, 그다음에 마이토시스 페이지 등등에서 이제 이런 약제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 당연히 방추체를 이제 끌어당기는 그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이제 이런 M 페이지에 이제 작용하게 되겠고 여기에 속하는 이제 탁센 계열의
약들이나 이제 빈크리스틴 같은 약들이 상장된다고 하겠고, 또 S페이지에서 이제 DNA가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안 되도록 하는 게 말씀드렸던 안티메타볼라이드 에이전트들이 되겠고, 이제 이런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나 DNA 인터랙티브는 사실 모든 주기에서 그냥 DNA를 상처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암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상세포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항암제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은 이제 암세포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활발히 분열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이 약제들에 의한 기전에 의한 피해를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게 되고요. 또 이런 안킬레이팅 에이전트나 이 DNA 스트레인드 브레이케이지 같은 경우를 썼을 때 DNA가 이렇게 상처를 한번 받게 되면 우리 정상 세포는 아주 정교한 그런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대부분은 정교하게 수리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막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암세포들은 그런 것을 교정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한 번 그렇게 고장난 게 발생되면 그것이 자기네들의 증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사멸해 버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가 조금 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암세포에 피해를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 세포가 쭉 있다면 우리 몸의 신체는 모든 생물의 세포는 그와 거의 비슷한 자기 파괴의 에너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능이 한번 블럭되는 순간 이 나머지 자기 파괴의 에너지만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제 스스로가 사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식이 이제 암세포가 조금 더 특성하게 이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몸에서도 암세포만큼은 아니겠지만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라면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피해를 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겠고요. 또 이런 점막이나 이런 곳은 거의 4, 5일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입안이 헌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골수에서의 세포의 분열 증식 과정도 암세포만큼은 아니겠지만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들이라서 이런 암세포들에 의해서 항암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영해서 우리 그 백혈구가 수치가 크게 떨어진다던가 어떤 혈소판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분류 중에서 DNA 인터랙티브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는 DNA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알킬레이팅 기가 쉽게로 칼집을 내듯이 들어가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왜곡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암세포에서는 기능을 마비시켜서 스스로 이제 사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고요. 대표적인 약재로는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약이 있고 또 더욱더 대표적인 우리 솔리드 튜머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티늄 계열의 항암제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 등의 약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주로 안 하지만 이제 림포마에서 R찹 레지멘에서 이 C에 들어가는 약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플라티늄 계에서 이제 시스플라틴은 플라티늄을 대표해서 이제 부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P라는 약제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FP 우리 레지멘 할 때 이 P가 바로 이 시스플라틴이 되겠고 그것이 이제 이런 안킬레이팅 에이전트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잼 GP 할 때 이 P 또 우리 팸시스 할 때 페메트레스랑 시스플라틴 할 때 이 P 등이 이제 요 P가 되겠고요. 또 요 옥살리플라틴 역시 우리 많이 쓰는데 폴폭스 레지멘 할 때 이 OX와
젤록스 레지멘 할 때 OX 등이 이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NA 스트랜드를 블레이크하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블레오마이신이 있고요. 사실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도 어느 순간에는 DNA 스트랜드를 블레이크 하는데 이제 블레오마이신 같은 경우는 어떤 프리 라디칼에 의해서 DNA를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갖는다고 하게 되겠고요. 점셀 튜머에서 많이 쓰는 BEP 레지멘의 B가 바로 이제 블레오마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DNA 인터랙티브 에이전트 중에 그 슈퍼코일링을 풀어내야 되는 토포 아이소머라이즈를 이니비션하는 그런 기전의 약제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리노테칸, 토포테칸하는 약제가 하나 있고 또 아드리아마이신 혹은 독소루비신이라고 부르는 약제가 있고 또 에토포사이드 등의 약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제는 폴피리 할 때 이 이리노테칸이 되겠고요. 또 아드리아마이신이나 독소루비신은 과거 이름이 이제 하이드록시 다우노르비신이었기 때문에 이 알착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 H가 바로 그 이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토포 아이소마즈 이니비토로 에토포사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E를 따서 우리가 이제 EP라든가 이카보 등이 이제 그때의 약제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안티 메타볼라이트 에이전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레이신이나 퓨린, 피리미딘 등이 이제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지는데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약제 물질을 대신해서 이 들어가서 그 생성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전이 되겠습니다. 폴레인 안타고니스트로는 메토트레세이나 이제 페맥트레세인, 상품명 알림타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약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팸시스 레지멘에서 이 팸, 다른 말로 이제 PP 레지멘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P가 이제 페맥트레세이나 이제 알림타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퓨린 안타고니스트는 저는 많이 안 씁니다만 혈액 쪽에서 많이 쓰는 아자시오프린 같은 약제가 있겠고요. 또 피리미딘 안타고니스트는 우리 솔리드 튜머에서 가장 많이 쓰는 5FU, 5FU의 데리베티브 약제라고 할 수 있는 캡사이타빈 같은 약이 있고 젬스타빈도 여기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P 레지멘 할 때 이 F는 바로 이 5FU를 말하는 것이고요. 폴폭스나 젤록스에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F나 이 젤록스 할 때의 젤은 바로 이 캡사이타빈의 젤로바에서 나온 것이고 폴피rid에서 이 PF가 이걸 시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큰 분류로 나눴을 때 세 번째 튜브 인터랙티브는 방추체 형성 자체를 막는 약과 형성된 방추체가 마비되어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약이 있고 이런 방추체의 형성을 막는 약이 이제 우리 빈크리스틴, 비노렐빈이라고 이제 하는 약제들이 있고요. 빈크리스틴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는 이제 알 차배도 쓰이는 날인데 그 빈크리스틴의 과거 이름이 이제 옴포빈이어서 알 차부로 이제 알려진다고 하겠습니다. 이 비노렐빈은 젬자나벨빈 할 때 우리가 쓰는 이제 N에 들어가는 약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큐블의 이제 스테이블라이저는 이제 도세탁셀과 파크리탁셀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GP 레지멘 할 때 뭐 위클리 파크리탁셀 할 때 쓰는 그런 탁생 계열의 약들이 방추체의 형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류로 이제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약제의 분류는 이제 표적 항암제를 세포 바깥에서 블록하는 이제 모노크로날 안티바디가 있고요. 그 표적에 의해서 여러 성장 시그널이 가는데 세포 안에서 그것을 막는 티로신 카이나제 이니비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에는 이렇게 EGF나 HER2, VEGF 등등의 이런 성장 인자들이 있고 암세포마다 특정 암에서는 어떤 이런 특정 패스웨이에 디펜던트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세포 바깥에서 막는 약이 이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에서 예를 들어서 EGF 패스웨이를 바깥에서 막는다. 그게 이제 뭐 세투시막 같은 약이 되겠고요. 허투 패스웨이를 바깥에서 막는다. 이게 트라스마비나 이제 퍼투주마비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신호류가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또 이렇게 패스웨이를 갖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방해하는 것을 이제 티로신 카이나제 이니비터라고 하고 EGFR 패스웨이나 허투 패스웨이나 VEGF 패스웨이에 따라서 각각의 약제들이 이렇게 개발되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고도 뭐 알크 패스웨이나 비라프 패스웨이 등 이제 다양한 패스웨이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들에 대한 약들이 쭉
있는 것이 표적 항암제의 이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이뮤니티와 이뮨 톨러런스가 같이 있어야 몸의 평형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 이뮤니티가 너무 높아도 그게 이제 일종의 오토이뮨 디지즈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뮨 톨러런스가 너무 심해져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뮨 톨러런스, 그러니까 쉽게 외부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면역 관용이 과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캔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서도 일종의 정상세포와는 다른 이물질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네오 안티젠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잡아먹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캔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잡아먹히는 과정을 회피해서 잡아먹히지 않는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런 PD1, PDL1이라는 이 하나의 라이간드와 리셉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을 해서 이 면역 관용을 하던 방법을 없애버리면 다시 이 네오안티젠으로 쉽게 잘 인식을 해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티-PD-L1 안티바디, 안티-PD1 안티바디라고 해서 리셉터를 차단하는 게 안티-PD1 안티바디. 또 이 리셉터의 일종의 라이간드를 블록해버리는 게 안티-PD-L1 안티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 면역 관문이라고 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PD1 안티바디라든가 PDL1 안티바디가 니볼루맙, 펜브로이즈맙, 아테졸리주맙, 아벨루맙 등이 있고요. CTLA4라는 패스웨이도 일부 이제 관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타겟에서 만들어진 약이 또 여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필리무막 같은 항암제가 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시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 전전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전에 일반적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이렇게 붙여서, 이것이 주로 이제 암세포 위주로만 혈관을 타고 가다가 암세포 위주로만 찾아 들어가서 여기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인터널리제이션 된 다음에 이 세포 안에 어떤 특이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페이로드라고 불렀던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 에이전트들이 이제 분리되어 나와서 이 암세포를 이제 공략을 하고, 또 이 페이로드들은 이제 하이드로포빅해서 이 세포막을 잘 통과합니다. 이 모노클론al 안티바디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이드로필릭해서 잘 분리가 안 되는데, 이 안에서는 잘 분리가 돼서 세포막을 빠져나가서 주변 암세포까지도 이제 효과를 미치는 바이스탠드 이펙트를 갖고, 또 이 모노클론al 안티바디 자체가 여러 가지 이펙터 셀에 의한 과정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이뮨 리스폰스에 의해 그 약제가 이 세 가지 기전이 되는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주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다음번 콘텐츠로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오늘 다룰 내용에서 이제 끝으로는 호르몬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주로 치료하는 전립선암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대표되는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 대부분 차지하는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사는 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 자체가 이제 항암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을 없애는 안드로젠 디피브레이션 세라피,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양측 고환을 절제해 보이는 바이라테럴 올키액토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GnRH, 좋은 LHRH의 어고니스트를 쓰면 갑작스럽게 LH의 서지가 생겨서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서 이게 셧다운 돼 버립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LHRH 어고니스트, 혹은 아예 그냥 이것을 블록하는 LHRH 안타고니스트 등등의 약제, 혹은 일부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조차도
차단하는 아비라테론, 혹은 생성된 안드로젠이 캔서셀에 가서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안티 안드로젠 에이전트 등 이런 약제들처럼 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치료제임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큰 분류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항암제의 기전에 의한 분류이고요. 조금 더 짧게 제가 그 항암 치료의 분류를 항암 레지멘에 따른 치료의 분류에 따른 내용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팔리어티브 케모세라피라고 부르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메인 메스의 암종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크게 전이된 메스가 있고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이제 영상에서 안 보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미 시스테믹한 디지즈로 진행을 해서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다독거리는 목적의 항암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팔리어티브 케모세라피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는 영상을 찍었을 때 이런 마이크로 메타스타틱 리전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캔서만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 캔서를 수술적 치료로 완전 절제를 하고 이어서 있을지 모르는 이런 마이크로 메타스타틱 리전의 이라디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요즘 들어서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한 가지만 이제 크게 보일 때 사실 이거는 이제 사기인데 이제 수술에 부담이 크지 않고 이러한 올리고 메타스타틱 이전에서 완전 절제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있는 암종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 시스테믹 디지즈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해야 하는 걸 어주번트라고 하기 때문에 어주번트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붙이는 말이 포스트오피 케모세라피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는 완전 절제가 가능한 시점에서도 이것을 마이크로 메타스타틱 리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종의 특성이 있거나 해서 항암 치료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거나 혹은 암을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서 하거나 등등의 이득이 있을 때 수술 전에 미리 하는 것을 이제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미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오어주번트 케모를 해서 이득이 있다고 볼 때 하는 게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라서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너무 국소 진행성이거나 해서 지금 수술이 당장은 어려운데 조금만 줄면은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엄밀한 의미의 수술이 가능한 시점에서 항암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프리오피 케모세라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케모세라피가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케모세라피는 이미 이렇게 시스테믹한 디지즈로 진행한 암종에 있어서도 일부 항암제에 아주 잘 듣는 암종에 한해서는 항암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완치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케모세라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또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점셀 튜머가 그런데요. 이 70년대 이후로 개발된 이 멀티 시스플라틴 베이스드 멀티 드럭 레지멘들이 이 자체만으로 이제 큐어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이제 모던 엉컬러지의 탑5 어드밴스에 하나가 들어갈 정도인데 이런 식의 항암 치료만으로 완치가 될 때 우리가 그 항암 치료를 프라이머리 케모세라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쓰이는 인덕션 케모세라피는 또 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인덕션 케모세라피는 이러면 암세포는 이렇게 곰퍼티지한 커브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생각되면 이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플라티오 상태를 이르게 되고 이 플라토 상태에서는 세포 분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항암 치료제의 기전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크면 잘 안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클 때는 좀 강하게 항암제를
하고 나중에 좀 줄어든 상태에서 좀 약하게 메인터넌스나 컨솔리데이션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급하게 할 때를 우리가 이제 인덕션 케모세라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돼서 이것과 또 프라이머리 케모세라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항암 치료지만 일부 인트라세칼이나 인트라페리토니얼로 이루어지는 이제 리저널한 목적의 케모세라피가 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암제의 종류와 항암 치료의 레지멘들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방인님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업로드를 이렇게 하고요. 다음 내용은 제가 장소를 조금 바꿔서 또 계속 녹음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방인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항암제들을 조합해서 이제 투약할 때 어떻게 용량을 정하는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용량을 모디피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항암제 용량의 계산의 방법들을 제가 좀 네 가지를 크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주로 이제 프랙티스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BSA, 뭐 스퀘어당이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요. 이런 레지멘에서 보면은 이제 100mg per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부 주로 카보플라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는 AUC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용량을 계산하고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웨이트당 얼마 해서 이제 베바시주막 같은 항암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아테조리주막 같은 면역 항암제는 아예 1200mg 픽스 도주로 해서 용량이 이제 계산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따로 제가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항암제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용량이 부적절할 때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제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용량이 너무 적어서 부적절할 때는 암이라는 위중한 질환의 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유식한 표현으로 해본다면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약제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세라피틱 윈도우라고 하면 어떤 약물의 도수가 이렇게 증량을 된다고 하면 어떤 일정 용량부터 이펙티브한 효과를 발휘되게 되는 이펙티브 도즈가 되겠고요. 어느 농도의 도수의 범위를 넘어선하게 되면 톡시티가 이제 과해지는 익세스 톡시티 레벨, 항암제에서는 주로 이제 맥시멀 톨러레이트 도즈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도즈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항암제들은 이 차이가 이제 좀 좁은 편에 속하고요. 또 이걸 벗어났을 때 매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엄격히 지켜가면서 용량을 찾는 것이 중요해서 이 항암 용량 계산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량 계산 방법은 결국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물의 시간별 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분포하느냐, 어떻게 제거되느냐를 보여주는 파마코카이네틱스, 약동학에 대한 정보와 그 들어와 있는 약제의 농도가 어느 순간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대한 파마코다이내믹스, 그래서 양역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합쳐진 PK, PD 데이터를 종합해서 용량을 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 과정을 다 완벽하게 매 치료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추정해서 용량을 정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방식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쓰여왔던 BSA 기반한 도즈 캘큘레이션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이제 BSA가 단순한 체중 웨이트보다는 조금 더 체형을 반영하고 이것이 약물의 분포와 대사 능력의 차이를 웨이트보다는 더 잘 반영한다고 가정해서 만들어진 방식이고 1950년대부터 쓰여온 가장 오래되고 널리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와 체중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 여러 방식
계산 방식들이 있지만 뭐 이런 비슷비슷한 방식들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웨이트와 키가 들어가서 이런 공식들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 약물의 대사 능력이나 분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때그때의 이제 PK, PD 데이터를 반영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실 이 약제에 클리어런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게는 10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되어져 있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밝혀진 바로서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에 의한 차이 혹은 여러 가지 유전적 폴리모피즘 혹은 간 신장 기능 혹은 거기에 있는 효소의 기능 등이 오히려 더 이런 약의 일정 농도 유지라든가 제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인식이 사실 커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버의 이제 사이토크롬 엔자임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이어서 어떤 그런 사이토크롬에 의해서 주로 제거되는 이제 항암제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약제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뭐 너무 그 엔자임의 효과를 억제시키는 약과 같이 복용할 때는 반대로 이제 항암제의 제거가 좀 떨어져서 항암제가 같은 용량이어도 이제 과량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법이 없고 또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올드 헤빗은 죽기 어렵다 등의 이제 예처럼 아직까지도 특히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에 있어서는 널리 쓰이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BSA를 적용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자라는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제 가이던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가장 뭐 첫 번째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BSA가 이것을 일단 생각을 해라라는 것이고 BSA가 너무 극심한 값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어 2.0을 넘거나 여기는 1.5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 미만도 흔치 때문에 예를 들어 1.2 미만이 된다던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극심한 값이 나올 때는 단순히 BSA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여러 고민을 해서 해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을 넘어가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그 이상을 반영하지는 않고요. 1.2, 1.1 미만으로 막 카텍시건 환자. 하지만 콩팥 기능이나 뭐 간 기능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사실 도주를 감량해야 될 때 감량을 웬만하면 안 한다든가 BS를 반영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용량을 반올림하거나 버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히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102mg으로 산정돼서 나왔는데 100mg 바이올이다. 그럼 100mg 수용해라. 이거 너무 막 엄격하게 하지는 마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아무리 정확히 해도 대부분 40% 정도 환자에서는 과량이거나 이제 언더도즈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올로지컬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용량을 좀 적정해 나가라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뭐 뉴트로필 카운트가 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면 용량을 조금 더 증량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뉴트로필 카운트가 너무 과량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 용량을 좀 반영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톡시티 어드저스팅 도즈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 또 뭐 용량 계산을 한 사람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여러 이제 약제구나 이제 간호인력 전문 간호인력 등에 의해서도 함께 체크되라 해서 뭐 메디컬 온콜로지스트라면 제가 이렇게 글로써 보여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용량을 계산하고 적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이제 AUC에 의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PK 방법에 의해서 즉 시간대별 농도와 그 제거되는 과정을 그래프상에 나타내서 이 여기 아래의 면적이 이제 드럭이 플라즈마에서 익스포저 되는 이제 그 농도이고 그것은 이제 사실상 약물의 효과나 독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적용되어지는 방법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PK 파라메터를 가지고서 산정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항암 시작 전에 체열해서 농도 확인하고 30분 뒤에 농도 확인하고 1시간 뒤에 농도 확인하고 2시간, 4시간 뒤에 농도 하고 뭐 8시간 뒤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콩팥 기능으로 주로 배출되는 약물에 있어서는 콩팥 기능만 온전하다면 이런 그래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으로 주로 배출되고 콩팥의 수치로 가지고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AUC 방법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런 약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카보플라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보플라틴은 콩팥으로 대부분 60, 70%에서 이제 배출되는 약종이고, 그래서 이제 잘 반영됨이 확인되어서 이 AUC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칼버트 공식을 이용하는데 간단합니다. 이 들어가야 될 용량을 타겟 AUC 곱하기 GFR에 이제 25를 더한 값인데, 오히려 이제 GFR에서 편차가 크죠. 예를 들어 GFR이 81이다. 근데 타겟 AUC를 내가 4.5로 추하겠다. 그때 이제 카보플라틴 용량은 4.5 곱하기 81.25 더하기 25 해서 이렇게 용량을 해서 된다고 하겠고요. 다만 이제 GFR이라는 것도 계산해서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GFR이 20 미만이다. 그럴 때는 사실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가 너무 또 카키식하면 GFR이 또 너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또 감안해서 이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한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 세라피틱 윈도우를 이제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용량 적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제 최근의 항암제들은 이 세라피틱 윈도우가 이제 대단히 이제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적은 용량에서도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드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톡스티는 또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게 넓어지고,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맥시멀 톨러레이트 도즈를 찾아서 그에 따른 뭐 용량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과연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고, 그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클리니컬리 이펙티브 하냐, 그리고 얼마나 환자가 나 프랙티스에서 편하게 적용할 수 있냐, 편리할 수 있냐 등등을 이제 따주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주로 적용되는 약제 방법이 이제 단순히 웨이트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픽스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새로운 약제들은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항상 얘기 드린 것처럼 올드 헤빗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중심이지만, 최근의 약제들에 있어서는 이런 픽스 도즈나 웨이트에 따른 용량 계산 방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직도 논란의 중이어서 과연 이런 새로운 약제들에 있어서 이 도즈를 정하는 데서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자꾸 여러 가지 이제 리뷰 아티클 형식으로 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에 따라서 이제 스퀘어당 혹은 AUC 혹은 KG당 혹은 픽스 도즈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용량 계산의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암제 용량이 계산돼서 이제 투여되는데, 간혹 이제 용량을 이제 그 조정해서 투여하게 되는데, 그 용량 조정을 어떻게 하냐, 뭐 이것도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이제 BSA당 했을 경우에서 100% 용량을 하냐, 80으로 하냐, 60으로 하냐, 이제 50으로 감량하기도 하고 50 미만으로 이제 잘 줄이지 않게 되고요. AUC로 했을 때는 레지멘마다 좀 다르지만 5.0, 6.0 사이로 했다가 뭐 4.5나 한 번에 이제 1.0씩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줄여가게 됩니다. 이렇게 줄이는 거는 결국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거나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이 안 좋거나 고령이거나 뭐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피브랄 뉴트로페니아가 있었거나 아니면 ALC 500개 미만으로 시비한 뉴트로페니아가 있을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시작의 조건에서 이제 그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작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제 딜레이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제 항암제 용량을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조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항암제 용량을 도즈를 캘큘레이션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용량을 치료해 가면서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적정해 가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방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항암제와 항암제 용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다음 주제는 온콜로지 영역에서 프랙티스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항암 치료 총론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온콜로지의 영역에서 가이드라인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모든 캔서 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 중심의 NCCN 가이드라인이 있겠고요. 또 유럽 학회 중심의 에스모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두 가이드라인이 거의 서포티브 케어부터 시작해서 각 디지즈별 모든 디지즈를 내용을 다루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각 디지즈별 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치료하고 있는 GU 캔서 영역에서도 뭐 미국 중심의 AUA 가이드라인이나 EAU 가이드라인 등이 있고요. 또 뭐 렁 캔서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서포티브 케어에도 마스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안티에메틱스나 페인이나 그런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리아트리 온콜로지에서도 SIOG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꼭 뭐 이런 부분들이 서양 중심으로만 있냐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워낙 동양인에서 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나 일본 가이드라인이 훨씬 더 NCCN이나 이런 유럽 가이드라인보다 더 자세하고 잘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지만 이제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제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직까지의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호주 이런 중심으로 한 이 태평양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이고 메인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문화나 어떤 이런 의학에서도 그리고 뭐 스포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서양 시대이고 그래서 이게 크게 미국 가이드라인과 유럽 가이드라인이 그야말로 하나의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처럼 가장 널리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NCCN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CCN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미국이라는 말이 없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 내 33개의 주요 암센터로 구성된 이제 비영리 연합에서 만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드라인에 이제 출판이 되겠고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맨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13개 센터로 이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NCCN이라는 것도 더욱더 성장하면서 이렇게 33개 주요 암센터가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어쨌든 이것은 이제 미국에 국한된 네트워크에서 미국에서 만든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대서양 중심의 아직까지는 미국 중심의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온콜로지 영역에서는 뭐 교과서라고 표현하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세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교육 정책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NCCN 가이드라인에서의 주요한 그 NCCN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NCCN 사이트를 들어가면 뭐 당연히 무료로 다 계정을 개설할 수 있고요. 다 그럼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캔서 타입별로 이렇게 다양한 캔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서포티브 케어 포션만 따로 있어서 여기에 뭐 이런 안티에미시드나 퍼티그나 뭐 디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캔서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블래더 캔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블래더 캔서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NCC 가이드라인을 실제 이제 다운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별도로 가지고서 이제
접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봐왔던 이 NCCN의 겉 표지가 되어 있는 이런 PDF 파일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런 목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MIBC, 머슬 인베이시브 블래더 캔서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겠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BL-1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런 워크업을 하고 치료로는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렇게 플로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시는 거나 이제 참고하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 뒷부분에 이제 또 디스커션 부분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명쾌하게 있냐, 이게 이제 아주 근거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딱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명문화된 이 표현 안에서 이 사이테이션 된 이제 문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NCCN 패널들에 의해서 거르고 걸른 근거 있는 문헌들이기 때문에 이 디스커션을 천천히 읽으면서 만약에 이런 사이테이션 된 문헌을 조금씩만 더 찾아보면 이 단순 플로우를 따라가는 거 이상의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럼 이런 NCCN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플로우 상에서의 이제 치료 권고안이 나올 텐데 그걸 막 정하냐 이제 그러지는 않고요. 이런 NCCN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에비던스의 근거와 또 NCCN 패널 사이에 어떤 그 의견에 대한 컨센서스의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뭐 에비던스의 근거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퀄리티가 뭐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RCT라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트라이얼의 숫자가 많고 또 트라이얼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로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패널의 이제 컨센서스는 아까 그 33개 패널의 기관에 속해 있는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85% 이상이 동일하다 하면 어떤 유니폼 컨센서스의 이제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 50에서 85%다 컨센서스, 25% 미만이다 그러면 메이저 디스어그리먼트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서 이 NCCN 카테고리 1은 아주 매우 높은 에비던스가 있으면서 컨센서스도 85% 이상인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1이라고 하고요. 카테고리 2A는 에비던스 자체는 엄청 높지는 않지만 패널의 컨센서스가 85% 이상의 아주 일관되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2A가 되고요. 2B는 이제 에비던스도 높지 않은데 컨센서스도 그냥 일반적인 컨센서스 정도 수준이다라고 할 때 이제 2B가 되고 3는 에비던스도를 떠나서 일단 디스어그리먼트가 있는 경우를 이제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게 치료의 흐름이 이게 5와 하면서 네 가지 방향이 나왔지만 이 중에서 이제 카테고리 1 충분한 에비던스와 함께 좀 유니폼한 컨센서스도 있는 것은 이제 네오어주먼트 케모를 한다든가 블레더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 이제 CCRT 한다든가 맥시멀 CCRT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 말이 없는 거는 뭐냐? 이건 바로 이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카테고리 2A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즉 이제 이런 치료의 방법은 카테고리 2A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플로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까지 해서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항암 치료 총론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항암 치료 총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마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방이분님들이 더욱더 이 항암 치료 그리고 암 환자에 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 주제로는 이 발표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방부제제,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